네, 안녕하세요. 전기 에너지의 수송과 손실 전력에 대하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전기 에너지와 전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력을 정의해 볼 거고요. 이 전력의 종류와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쭈루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 에너지와 전력이에요.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기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기 에너지와 전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먼저 정의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기를 쓴다 라고 하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뭐 휴대폰 충전해요, 불을 켜요, 냉난방기를 켜요, 이럴 때마다 많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이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구한다 라고 말하는 건 뭘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기의 양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만들었다. 그럼 전기를 얼만큼 만들었느냐, 그 양을 구한다. 또는 내가 전기를 썼다. 그럼 내가 전기를 얼만큼 썼느냐, 그 양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때 우리가 전기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간단한 공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전기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의 E 기호를 쓰고요. 여기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전기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를 쓴다 라고 말하는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문자 V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압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류를 밀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흔히 우리가 전원장치 또는 전지에 전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를 쓴다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I라고 쓰시고 전류라고 하시면 돼요. 전류는 전원장치로부터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류를 사용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하나를 더 고려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문자 T를 쓰시고요. 얘는 바로 시간입니다. 내가 전기를 1시간 썼느냐, 10시간 썼느냐, 또는 같은 양만큼을 1시간 동안 만들었느냐, 10시간 동안 만들었느냐에 따라 당연히 전기의 양은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압과 전류와 시간을 곱하기만 하시면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가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는 도대체 전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전기 에너지보다는 당연히 전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전력도 역시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전력도 전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야. 다시 말하면 전기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얘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준이라고 늘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내가 전기를 얼만큼 만들었지? 또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내가 전기를 얼만큼 썼지? 이걸 의미하는 게 바로 전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력을 대문자 P라는 기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력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분수로 표현할 때는 항상 기준을 위에다 쓰기로 했어요, 아래다 쓰기로 했어요. 그쵸? 기준은 항상 아래다 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기준 동안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으니 위쪽에다가 전기를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전기 에너지요. 이게 바로 전력의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대입을 한번 할게요. 시간은 우리가 기호로 소문자 T 쓸 수 있고요. 전기 에너지 우리가 좀 전에 구했다. V, I, T 그대로 넣어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약분되는 거 있죠? T와 T를 그대로 약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전력이 뭐가 남았냐면 전압과 전류만 남았네요. 전기 에너지에서 시간만 떼시면 나머지가 바로 전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력의 정의예요. 간단하게 전압과 전류만 곱하시면 전력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때 전력의 단위를 바로 뭘 사용하냐면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전력의 단위가 와트예요. 그래서 이 전력 공식 VI 이거는 꼭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이 전력 공식 VI를 조금 더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식 변환을 시켜 볼게요.
여러분들이 15세, 16세 때 배웠던 법칙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법칙의 이름을 우리는 오매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는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오매 법칙을 자세히 외우실 필요는 없으나 이 전력의 식 변환을 하는데 필요해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오매 법칙은 뭐냐면 바로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이었어요. 여기에서 R은 저항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항이에요. 근데 이때 이 V는 IR이라는 이 공식을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 이 V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V 자리에다가 IR을 대입을 하면 그냥 대입 한번 할까? 그럼 V 자리에 IR 넣고 그대로 뒤에다가 i를 써야죠. i 써주시면 이거 뭐 나오냐면 i제곱 r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매 법칙을 i는으로 정리해요. 그럼 r분의 v죠. 이걸 이 i제곱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집어넣어서 한번 쓸게. 그럼 r분의 v에다 제곱하시고 r 이렇게 곱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정리하시면 r분의 v제곱 나옵니다. 이거 깔끔하게 한번 쓸게요. 그럼 전력 공식은 곧 우리가 깔끔하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애초에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제곱 r로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r은 저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r분의 v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력 공식이에요. 당연히 외워주셔야겠죠? 근데 이 전력 공식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VI와 I제곱 R을 꼭 외워주십시오. R분의 V제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변압기를 안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R분의 V제곱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적용을 하기 힘드시더라도 VI와 I제곱 R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VI와 I제곱 R을 언제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전력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전전력 또는 공급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실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소비전력이라고 부르는 게 있네요. 자, 송전전력, 공급전력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공급을 해줘야 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낸다. 준다 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발전소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우리에게 보내주는 전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실전력이라고 있는데요. 손실은 말 그대로 사라지는 거야. 이건 어디에서 사라질까? 그쵸. 전력을 우리한테 보내줄 때 어딜 통해서 보내주냐면 전기줄을 통해서 보내주거든요. 이 전기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송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송전선에서 바로 손실이 생기는데요. 어떤 형태로 손실이 생기냐면 열에너지가 발생하며 손실이 생겨요. 열에너지 발생하면서 손실이 생긴다 라고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용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요. 이 전력이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면 이때 예를 들어서 뭐 송전전력을 구하시오, 손실전력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공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식을 생각보다 적용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송전전력이나 공급전력을 구하실 일이 있으면 첫 번째 식인 P는 VI를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손실전력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있으면 P는 I제곱 R이라는 이 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식이에요. 소비전력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세 개식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주로 P는 R분의 V제곱 요걸 사용하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소비전력을 구하라는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변압기를 배우지 않아서 소비전력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송전전력과 손실전력을 구하는 공식 P는 VI와 P는 I제곱 R 얘네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전력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전력 수송을 할 때 사라지는 전력인 손실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보시면 전력 수송 또는 전기 에너지 수송 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력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 전력을 우리한테 보내는 거야. 이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수송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는 어디에서 만드냐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겠지. 그리고 이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 전기를 보내줄 겁니다. 그쵸? 이때 이 발전소와 우리 가정은 다이렉트로 그냥 한 줄로 쫙 연결되어 있을까? 그쵸?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는 이렇게 사이사이에 송전탑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송전탑 사이사이에 뭐도 있냐면 변전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변전소라고 하는 건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1차 변전소 또는 2차 변전소, 사실은 요 앞에 초고압 변전소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집 직전에 요 중요한 거 하나 있거든. 이것의 이름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주상 변압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변전소가 있고 우리 집 직전에는 주상 변압기가 있구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력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은 공급전력, 송전전력이라고 할게요. 송전전력, 손실전력, 소비전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발전소에서의 전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송전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력 우리가 소비전력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손실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했냐면 송전선에서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요 사이에 있는 요 선 있잖아. 요게 바로 송전선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손실 전력이 생겨요. 근데요, 이 송전선에서 손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이 송전선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저항이 들어있습니다. 이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여 손실 전력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손실 전력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그쵸? 손실 전력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전력, 100W만큼의 전력을 공급했다고 쳐. 이때 손실 전력이 10W만큼 손실이 됐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90W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되는 전력이 작으면 당연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지. 그래서 손실 전력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때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P 손실이라고 쓸게요. 몇 번째식? 그쵸, 두 번째식이었어요. I 제곱 R입니다. 반드시 외워주세요. 송전선에 저항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항은 있어야 되고요. 왜 I가 들어간 식을 사용하냐면 이거 수업 시간에 그냥 짧게 얘기했었는데요. 발전소부터 우리 집까지는 모두 다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저항이 모두 다 일렬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원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지날 길이 한 길밖에 없어서 이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크기가 모두 다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모두 같기 때문에 송전선의 저항만 가지고 손실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얘들아,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요. 그냥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이 I제곱 R이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으로 가정 1과 가정 2가 있다고 칠 때 가정으로 전력을 보낸다라고 치자. 근데 첫 번째 송전선에는 전류를 I만큼의 전류로 저항이 R인 송전선에 전력을 보낼 거고요. 두 번째 가정에는 이 I만큼의 전류로 이 R만큼의 송전선에 보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실 전력의 비를 구한다 치자.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I제곱 R에 대입만 하시면 되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I제곱 R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I 자리에 I 대입하시고 저항 자리에 저항 R 대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건 I제곱 R인데 I 자리에 2I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제곱하시고요. 저항 자리에 2R 있으니까 2R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요거예요. 그럼 8 I제곱 R이잖아요. 그래서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같은 문자 모두 다 약분하고 나시면 1대 8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손실 전력의 B를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손실 전력 같은 경우는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실 전력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손실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i제곱 r이라는 거 이미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손실 전력을 감소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러려면 전류의 제곱과 저항을 곱한 값이 손실 전력인데 뭐가 작아지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을까? 그쵸? 저항의 크기가 작아지면 손실 전력이 작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손실 전력이 i제곱 r인데 이때 전류의 값이 작아져도 역시 손실 전력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항을 작게 하거나 또는 전류를 작게 하거나 그러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저항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항은 어디 속에 들어있습니까? 그저 우리 송전선 속에 들어있는 게 저항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송전선에 들어있는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손실이 일어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려면 무슨 짓을 해야 하는지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전선을 이렇게 둥글게 그려볼게요. 송전선이 이렇게 짧은 송전선이 있고요. 두께는 똑같은데 이렇게 길다란 송전선이 있다라고 치자. 이때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전류를 못 지나가게 방해하는 역할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짧은 거랑 긴 거 중에 어떤 애가 전류가 더 잘 지나갈 것 같니? 그쵸? 당연히 짧은 애가 전류가 더 잘 통과하겠죠? 그래서 짧은 거랑 긴 거 중에 누가 저항이 더 크냐면 길수록 저항이 커져요.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는 길이는 같은데 이렇게 얍실한 송전선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길이는 같은데 이렇게 굵직한 송전선이 있습니다. 길이는 같아요. 이때는 어디에서 전류가 더 잘 통과하겠니? 그쵸? 굵을수록 전류가 더 잘 통과합니다. 그러면 저항은 얇을수록 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송전선을 어떻게 만들면 저항이 작아질까? 길이는 그쵸? 짧아야 돼요. 짧고 두께는 얇은 거보다 굵어야 전류가 잘 통한다고 했잖아요. 굵게 만드시면 됩니다. 짧고 굵은 송전선이라고 쓸게요. 송전선을 최대한 짧고 굵게 만들수록 우리는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얘들아, 현실적으로 길이가 짧아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모두 다 발전소 주변에 살아야 되고요. 굵어지면 아무래도 무게가 높아질 테니까 전기줄, 송전선이 처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짧고 굵은 송전선은 상대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초에 송전선의 재료, 금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금속 재료 변화. 예를 들어서 구리보다 우리는 평상시에 이제 송전선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구리선 또는 뭐 합금선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보다 저항이 작은 금속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은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은도 비싸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쨌든 금속이 작은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초전도 케이블이라고 얘기해서 얘는 저항이 0이 될 수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그 초전도체의 초전도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얘도 역시 저항이 0이 되잖아. 그럼 손실 전력을 0으로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얘도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현실 실험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손실 전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쵸? 있기는 있어요.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송전선을 짧고 굵게 하거나 재료를 바꾸거나 초전도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런 게 있다고 했었으나 현실적으로 실험 가능이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남아 있었냐면 바로 전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 전류를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도대체 전류는 어디에서 줄일 수 있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세요. 저항 같은 경우는 송전선 속에 들어있다고 했었다. 근데 전류는 그럼 어디에 들어있니? 물론 송전선을 지나가기는 하지. 근데 애초에 이 전류는 어디에서 보내주는 거냐면 그쵸, 발전소 또는 변전소
이런 곳에서 전류를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변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변압기라고 하는 장치예요. 이 변압기는 뭐냐면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변압기의 역할을 통해 우리는 전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류를 직접적으로 높게 만들거나 낮게 만들거나 할 수 있지 않아요. 대신 전압을 높게 만들거나 낮게 만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압기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류를 조절하는 변전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전압만 조절하는 변압기만 존재한다는 거 용어만 좀 기억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전류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건 어디에서 관장한다고 했냐면 발전소에서 관장한다 라고 했으니 우리가 발전소에서의 전력, 송전전력으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전전력이라고 쓸게요. 또는 공급전력이에요. 이때 송전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전압에다가 전류만 곱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력의 크기는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얘들아, 어제는 100 만들고 오늘은 200 만들고 내일은 300 만들까? 그쵸, 그러지 않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만드는 공급전력 또는 송전전력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전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이 한전에서 이만큼씩 만드세요 라고 일정하게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전력이 일정하다는 건 전압과 전류가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소리거든. 그쵸? 그런데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전류를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럼 전류를 낮춰봐요. 그럼 얘네 두 개를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하려면 반대로 전압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쵸, 전압은 커져야겠죠. 그래야 곱한 값이 항상 같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해가 가나요? 자, 우리는 전류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류를 줄여야만 해. 그랬더니 반대로 뭘 높이면 되냐면 전압을 높이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네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전압이기 때문에 송전전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송전전압을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송전전압을 높이면 송전전압과 곱해서 일정해야 하는 전류는 반대로 감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송전전류가 낮아져요. 낮아짐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우리는 송전전류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송전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이 송전전압을 높인다는 이 방법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송전전압을 높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변압기는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라고 했잖아요.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전압을 높여서 송전 전류를 낮추기도 하고요. 전압을 낮춰서 전류를 높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전 전압을 높인다는 거 다시 한번 꼭 외워주시고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 송전 전압이 V에서 2배만큼 증가했을 때 손실 전력이 얼만큼 줄어들지 보자. 자, V와 I가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V가 2배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전류는 얼만큼이 돼야 하니? 그쵸, 곱해서 항상 VI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절반으로 줄어야겠죠. 2분의 1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 전압이 V이고 전류가 I일 때 손실 전력을 일반적으로 P만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류가 2분의 1I로 줄어들면 손실 전력은 몇 배가 되겠느냐? 여기에다 적용 한번 해보면 우리가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은 I제곱 R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때 I가 2분의 1I가 된 거야. 그러면 이거 제곱하시면 몇 배가 되냐면 그쵸, 4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전압이 2배 증가하면 전압은 절반으로 줄고요. I 제곱 R이기 때문에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가 됩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소비 전력을 늘리기 위하여 최대한 손실 전력을 줄여야 하고요.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항을 줄이거나 전류를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요.
저항은 어쨌든 송전선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송전선으로 변화시키기는 힘들다라고 했어요. 물론 짧고 굵거나 송전선의 재료를 바꾸거나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전류를 줄이는 방법을 택했고, 이때 우리는 전류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전압을 변화시켜서 전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해야 한다는 공급 전력의 원리에 의해 공급 전력, 송전 전압을 높이면 전류를 반대로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정리 한번 한 거예요. 자, 하는 김에 마지막 내용 신재생 에너지까지 붙여보도록 할게요. 강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좀 힘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뭐 조력발전, 파력발전, 지열발전, 풍력발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프린트나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과학적인 원리가 좀 필요한 태양에너지와 연료전지만 설명드리고 짧게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태양에너지라고 하는 건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태양에너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양열이고요. 하나는 태양광이죠.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태양에서는 이 열 에너지도 방출해야 되고 빛 에너지도 방출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이 태양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태양도 무언가 활동을 해야 되죠. 근데 이 태양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는데요. 태양은 가장 대표적인 별이거든요. 그것도 주계열성입니다. 그러면 주계열성인 이 태양 내부에서는 이 반응이 일어나요. 그쵸? 그 반응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냐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수소 핵융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은 핵들을 합쳐서 커다란 핵을 만드는 걸 우리가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무슨 핵을 사용할 거냐면 수소핵을 사용할 거라고요. 그래서 수소핵 융합 반응 같은 경우는 수소가 몇 개가 필요하다라고 했냐면 4개가 필요합니다. 4개의 수소가 합쳐지면 수소보다 큰 핵인 헬륨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헬륨은 1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헬륨을 형성하고 나서 뭐가 발생하냐면 에너지가 발생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때 이 에너지는 핵 반응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발생한다 라고 했어요. 이때 핵 반응은 핵 분열도 맞고요. 핵 융합도 맞습니다. 이때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어? 그쵸?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량 결손이란 말은 뭐냐면 이 수소 4개가 분명히 합쳐져서 커다란 헬륨 1개를 만들었어. 근데 수소 4개 합친 질량과 헬륨 1개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쵸? 수소 4개의 질량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수소 4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될 때 수소의 몸통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다이어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헬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질량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해서 질량 손실 또는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결손된 질량이 다 뭐로 바뀐다? 그쵸? 얘가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량 결손이 예를 들어서 많이 일어났어. 그럼 에너지는, 그쵸? 에너지도 따라서 커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거든요. 이걸 말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이거든요. 이 아인슈타인님은 이 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질량은 곧 에너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E는 mc제곱이라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식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다. 질량은 곧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원리이거든요. 요 정도의 명칭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발생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태양 에너지에서는 태양열 발전 말고도 태양광 발전도 있잖아요. 얘들아,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장치가 있어. 한번 써볼까? 자, 태양열은 그냥 태양열을 모으면 되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있는데요. 태양
전지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태양 전지는 무슨 짓을 하냐면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게 일어나. 사실 이 광전 효과는 물리학 1에서 배우는 내용이라서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태양 전지에 빛을 쪼이잖아. 그럼 이 태양 전지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 전자가 전선을 타고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발전기를 배울 때 자석과 코일이 있어야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서 전류가 형성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에서는 태양 전지라는 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얘는 자석과 코일이 필요 없어요. 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연료 전지로 갈게요.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마치 얘도 전지처럼 행동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료 전지의 구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료를 주입하는 두 개의 관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사이를 전해질이라고 하는 물질로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관을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 사이에다가 전구를 연결해 놓을게요. 그리고 오른쪽 관에다가는 이렇게 무언가 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설치해 놓으면 되고요. 이 양쪽에 막대 형태처럼 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연료를 주입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해질이라고 하는 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해질은 애초에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연료전지에서는 수소와 산소를 이용한다 라고 했어요. 이때 수소는 왼쪽에다가 수소를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연료에다가는 산소를 집어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물질들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누가 이동할 거냐면 수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관에 있던 수소가 어디 쪽으로 이동할 거냐면 전해질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수소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수소 이온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때 수소 이온은 H 플러스잖아. 그러면서 전자를 얻어요, 잃어요? 그쵸, 전자 하나를 잃습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과 전자가 이 전해질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수소 이온은 산소가 있는 관으로 그대로 이동을 하며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형성될 거냐면 H2O라고 하는 물을 형성하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물이 형성될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소가 이온으로 변하며 방출한 이 전자야, 잃어버린 전자야. 이 전자는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이동할 거냐면 두 개의 관을 연결해 놓은 이 전선을 타고 이동해요. 그런데 전자를 누가 잃어버렸냐면 수소가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수소에서 나와서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자의 이동을 잘 봐주세요. 수소에서 나와서 산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쵸? 이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이 수소가 있는 요 관을 우리는 마이너스 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전자가 들어가고 있는 이 산소가 있는 관을 플러스 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수소에서 산소로 이동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이동은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하시면 되네요. 이때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두 개의 순소와 그 다음에 하나의 산소가 만납니다. 그랬더니 H2O라는 물을 형성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시험 범위가 끝났어요. 이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강의를 활용해서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